해온 그룹 VIP 자선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집구석 출신이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굴이 뜨겁다 못해 저릿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달려온 남편의 첫마디였어요. 강유정, 당장 무릎 꿇고 엄마한테 사과해! 3년을 참았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아내로 살아와도 견뎠습니다. 사랑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뺨 위에 번진 열기와 함께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저를 때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그 손이 얼마나 비싼 뺨을 건드린 건지 이제 곧 알려드리죠.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죠. 옆자리에서는 남편 준선 씨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5시가 어떤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도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요.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주방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찌직 소리를 내며 켜지는 그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발을 감싸고 올라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미 회사 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해온 그룹 공모전 제안서 마감일이거든요. 저의 스타트업 온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그걸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 다림질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셔츠 3벌이 빨래 바구니에 구겨진 채 쌓여 있었어요. 다리미가 데워지는 동안 셔츠를 한 벌씩 펼쳤는데 소매 부분에 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을 때마다 눈이 따가워졌지만 그게 증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덜컹 덜컹 낡은 다림질판이 흔들릴 때마다 팔뚝이 저려왔습니다. 1벌, 2벌, 3벌.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펴진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나니 어느새 된장찌개가 넘치기 직전이었죠. 유정아. 시어머니 탁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날아왔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그 날카로운 음성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방까지 정확하게 꽂혔어요. 된장찌개에 두부는 넣었어? 지난번처럼 흐물흐물하게 끓이면 나 못 먹는다고 했지? 네, 어머님. 두부 단단한 걸로 넣었습니다. 밥은? 내 밥은 질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대학은 나왔다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하니. 슬리퍼를 끌며 주방까지 나온 시어머니는 찌개 냄비. 뚜껑을 열어 젓가락으로 두부를 찔러보더니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된장찌개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하는 일 중에 제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 밥상 차리는 게 그렇게 귀찮니? 내가 뭘 그리 못해준 게 있다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뭘 해도 틀리고 뭘 해도 모자란 며느리. 그게 이 집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려놓은 셔츠를 걸치며 주방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은 뒤였어요. 그는 식탁에 앉으며 밥알 하나 떠보지도 않고 핸드폰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준선 씨, 오늘 해온 그룹 공모전 마감일인 거 알지?
저녁에 잠깐 제안서 좀 같이 봐줄 수 있어?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유정아, 솔직히 말하면 해온 그룹이 너 같은 소규모 스타트업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한마디 보탰죠. 너는 돈도 못 버는 그 장난감 같은 사업 언제까지 할 거니? 준선이 월급으로 먹고 살면서 사업한다고 돈 축내는 꼴이 보기 딱하다. 어머님, 온나는 이번 분기에 매출이. 됐어. 밥이나 마저 먹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저의 말은 이 식탁에서 한 번도 끝까지 도착한 적이 없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방 한구석에 놓아둔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잠깐 눈을 감았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움직인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제안서 마감은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머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획안의 숫자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대기업 과장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해온 그룹 전략 기획팀 과장이니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겠죠. 하지만 이 집안에서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셔츠를 다리고 잔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 제 사업 온나는 저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돈이나 축내는 장난감 취급입니다. 엄마가 내건 그 3년이라는 시간,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저는 다시 엄마의 딸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제게 남아있긴 한 걸까요?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시계는 어느새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현관에서 구두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출근하는 소리였죠. 내 인생은 언제쯤 해가 뜨는 걸까? 창밖으로 겨우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위로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비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잡아 끌더니 형광등 아래로 가져가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제 왼손 약지에 끼워진 소박한 금반지였습니다. 이게 뭐니? 반지요, 어머님. 반지. 이런 싸구려 반지가 대기업 과장. 마누라 손에 어울리니? 도금이 벗겨져서 속이 다 보이는 게 꼴이 참.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도금이 벗겨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빛깔이었어요. 화려하지도 값비싸지도 않은 반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준 유일한 것이니까요. 결혼하던 날 아침 택배 상자 하나가 원룸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작은 벨벳 상자 안에 이 반지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것만은 끼고 가거라. 그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견례 때 얼굴도 안 비친 니네 애미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딸 시집 보내면서 예단은커녕 밥 한 끼 안 사는 집구석이 세상에 어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준선 씨랑 저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고요. 평범한 게 아니라 없는 거겠지. 상견례도 안 한 집구석 아니랄까봐 딸한테 반지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는 듯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야, 이것도 못 빼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 말이 그렇게 웃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엄마가 주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유일한 물건이면 더 창피한 거 아니야? 그게 전부라니. 쯧쯧.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줬지만 그래야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객석 한쪽이 텅 비어있던 그 풍경. 신부 측 가족석에는 대학 동기 몇 명만 앉아 있었고 엄마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신부 측 가족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의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웅웅 귀를 울렸고 시어머니는 신랑 측 가족석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식이 끝나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신 셈 치자. 나랑 우리 엄마가 있잖아.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때는 그 말이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품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저의 친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던 겁니다.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며느리, 기댈 곳 없는 아내. 그래야 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라는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믿습니다. 엄마는 끝내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엄마의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놈 눈을 봐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짐승의 눈이다. 정가겠다면 내 존재를 지우고 가라. 시댁 식구들은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숨은 줄 압니다. 딸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겠죠. 아니에요.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왜 엄마가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했는지 3년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은 요즘입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미지근한 물을 받아 반지를 조심스럽게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 사이로 반지의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행주 끝으로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밴 반지는 누가 봐도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싸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게 3년 전인데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같은 모습이에요. 단호하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눈가에 숨길 수 없는 슬픔을 담고 계신 분. 반지를 다시 약지에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딸이 곧 돌아갈게요. 거실 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 울리고 서재에서는 남편이 무언가를 타닥타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반지의 진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 무게는 오로지 저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요. 3년 전 그의 가을의 기억은 빗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일주일 뒤 저는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우산 없이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빗물이 눈썹을 타고 눈 위로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프로포즈 반지를 받던 그 순간의 행복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저는 엄마에게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익숙한 도어락 소리가 났고 긴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서재 문 아래로 희미한 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침향 냄새였습니다. 묵직하고 그윽한 향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재의 조명은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희미한 빛 너머로 엄마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빛이 엄마의 손등과 턱선 일부만 비추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어둠에 묻혀 있었죠.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엄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탠드 빛이 엄마의 눈가를 스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엄마는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엄마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 같은 것이 엄마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백준선.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석자를 발음하는데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실리지 않았어요. 그놈 눈을 봐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의 눈이야. 유정아, 이번 한 번은 엄마 말을 믿어줄래? 엄마, 준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엄마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탄식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듯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서재 어딘가에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죠. 그놈이 너를 사랑으로 보는지 도구로 보는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엄마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엄마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는 발소리가 서재 바닥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3년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내 배경, 내 이름 하나도 쓰지 말고 그놈 옆에서 살아봐라. 너가 누구의 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마디도 흘리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3년 동안 그놈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봐. 네 힘으로, 네 이름만으로 버텨봐. 만약 3년 뒤에도 네 생각이 같다면 그때 이 엄마가 사과하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내미는 조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의 눈빛에 담긴 확신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저놈은 사람의 가치를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놈이야. 네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놈의 본색이 드러날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준선 씨는 저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읽는 데 있어서 틀린 적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엄마의 판단이 맞을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틀리기를 바랐어요. 저놈이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 너도 알지 않느냐? 엄마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경멸과 경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의 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엄마의 손이 제 젖은 머리카락 위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온기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리게 했어요. 엄마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어둠 속에 섰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엄마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죠. 정가겠다면 내 존재를 지우고 가라. 네 입으로 내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날로 너와 나는 끝이야. 저는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삼켜주었어요.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한 등이 저를 밀어내는 것인지 지켜주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준선이라는 남자가 품고 있는 탐욕의 크기를.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었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도박이라 불렀어요. 3년 동안 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 그것은 저를 향한 테스트이자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척, 기댈 곳 없는 척 살아가며 남편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3년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면 엄마의 그 서늘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 순간부터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재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어요. 복도를 걸어 현관에 도착했을 때 밖의 비는 더 거세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빗물이 다시 저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충분히 차가워져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서재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거겠죠. 그 모습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당신이 옳았어요. 남편은 당신이 예언한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3년 전 그 빗속의 약속 이후 저는 엄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시댁 앞에서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무채색 같은 날들을 버텨오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후 3시쯤 사무실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해온 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2차 심사 합격 통보였습니다. 화면 속 귀사의 제안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나를 창업한 이후로 이렇게 큰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최종 제안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은 내일 오전 10시.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선 씨, 나 해온 그룹 공모전 2차 붙었어. 최종 제안서만 내면 돼.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 말을 듣고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유정아, 너무 들뜨지 마. 너 그러다 떨어지면 상실감만 커. 혜원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아니, 2차까지 붙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최종 제안서 준비만 잘하면 그냥 내조나 하는 게 어때? 나도 이번에 승진 심사 올라가는데 솔직히 집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면 곤란하거든.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어조였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아래에 깔린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편이 남편에게는 더 편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에서 제안서 최종 수정에 매달렸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점검하고 문장을 다듬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길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거실과 서재 사이를 서성이는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제안서에 집중하느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자정이 넘어 겨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최종 파일은 USB에 저장해 놓았고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눈을 감으니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갈증에 눈이 떠졌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서재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타닥 타닥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딸깍거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낮에는 퉁명스럽게 굴더니 이 늦은 시간에 제 제안서를 봐주고 있는 건가. 입으로는 차갑게 굴어도 속으로는 신경 쓰고 있었구나. 서재 문을 열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민망해할 사람이니까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눈을 감았어요. 아침 7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최종 점검만 하면 됩니다.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제안서 파일을 더블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파일 크기가 전부 0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재무 분석표, 시장 조사 보고서, 전부 깨져 있거나 텅 빈 공백 파일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어제 분명히 저장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폴더를 뒤져보고 휴지통을 확인하고 백업 파일을 찾아보았지만 전부 같은 상태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고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감까지 3시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듭 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파일이 다 깨졌어. 어제 분명히 멀쩡했는데 전부 다. 파일이 왜 그래? 너 관리 제대로 안 했니? 역시 사업은 꼼꼼해야 하는 건데. 넌 좀 덜렁대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척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그건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해온 구름 문턱이 너 같은 애한테 그렇게 쉽게 열릴 줄 알았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안일에나 집중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꺼진 모니터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제 꿈이 깨지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아 사색이 된 저를 보며 당황하는 척했지만 그 입가에 스친 안도감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새벽 2시 서재에서 들리던 그 타이핑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그게 정말 저를 도와주려던 소리였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식어버린 커피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의심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너를 사랑으로 보는지 도구로 보는지 직접 확인하라던 그 말. 엄마, 저는 지금 그 답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발표 자료가 날아간 상황에서 당연히 공모전은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공모전 탈락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고 남편의 무관심은 더 깊어졌어요. 그런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불렀습니다. 유정아, 오늘 나랑 같이 나가. 해온 그룹 문화재단 자선 바자회인데 과장 사모님이면 얼굴 좀 비춰야지. 바자회라는 말에 잠시 가슴이 멈칫했습니다. 해온 그룹의 행사. 이곳은 저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아니, 낯설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행사장에 누구의 딸로서가 아니라 과장 백준선의 아내로서 끌려가는 것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를 데려왔는지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앞치마 한 장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거 둘러. 오늘 내가 사모님들 모시느라 바쁠 텐데 너가 뒤에서 짐 나르고 음식 세팅 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닌 명령의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바자회장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행사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 사이를 앞치마를 두르고 지나가는 저의 모습은 아마 행사장 직원과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모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해온 그룹 임원 부인 서너 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앉더니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얘가 우리 집 며느리예요. 손만 야무져서 오늘 일 좀 시키려고 데려왔어. 사모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군가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선 속에는 동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부리는 일꾼 정도로 인식한 것이 역력했죠. 저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애라서요. 시집와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사모님들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사모님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모님이 찻잔을 들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건 좀. 에이, 뭐려. 이 정도는 해야 시집살이를 배우죠.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며느리를 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어요. 이후 저는 행사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다과 테이블에 음식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고 기부품 상자를 옮기고 사모님들이 벗어놓은 외투를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꽃꽂이 장식이 기울어졌다며
다시 세우라는 지시가 날아왔고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쇼핑백을 가져오라는 심부름도 했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하게 배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앞치마에 얼룩이 묻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이곳에 그 누구도 저를 과장의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거친 손으로 유리잔을 닦고 있을 때 한 사모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거기 아가씨, 내 구두에 흙이 묻었는데 좀 닦아줄래? 그 사모님은 저를 행사장 직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쪽에서 사모님들과 웃으면서도 눈은 정확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사모님의 구두를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눌러왔고 고개를 숙인 제 눈앞에는 반짝이는 구두의 금장 버클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상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제가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향해 걸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저에게는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유정아, 여기서 네 주제 파악 좀 하고 가. 어머니 체면 세워드려. 남편의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과장 와이프면 과장답게 처신하라는 뜻이겠죠. 무릎을 일으키며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등에 배인 세제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이곳은 해온 그룹의 행사입니다. 저에게는 한때 익숙했던 풍경들이지만 지금의 저는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거나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못한 채 저의 존엄을 바닥에 내려놓고 밟고 있었죠. 3년의 약속,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오후로 접어들며 바자회장은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기부품 경매가 곧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고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시어머니가 경매 물품이 진열된 쪽으로 향하며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경매 물품 진열대 앞은 사모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고려청자 제연품, 백자화병, 금박을 입힌 칠보 장식함 등 고가의 물건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열장 앞에 서서 사모님들과 감탄사를 주고받으며 이것저것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저기 안쪽에 있는 청자 좀 가져와 봐. 내가 가까이서 보고 싶다. 시어머니가 진열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행사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진열대 안쪽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열대 뒤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청자를 양손으로 받쳐들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오더니 제 손에서 청자를 낚아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히 받쳐들고 있던 것을 한 손으로 휙 가져간 거예요. 이런 걸 그렇게 조심성 없이 들고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청자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큼직한 보석 반지가 청자의 매끈한 표면에 미끄러졌어요. 탈칵 청자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청자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쨍, 날카로운 굉음이 행사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고려청자 제연품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끊기고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가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이를 오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유정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건네준다며 이걸 떨어뜨렸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청자를 가져간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모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런 얼마짜리인데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준선아, 네 마누라가 사고 쳤다. 이 아까운 걸. 시어머니가 행사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아무런 예고 없이 손을 올렸어요. 딱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뜨겁다 못해 저릿했고 턱뼈가 울리는 충격이 머리끝까지 번졌습니다. 눈앞에 별이 튀었어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발밑에 깨진 청자 파편이 있었고 손을 짚는 순간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송금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이 가난한 집구석 출신이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상견례 때 얼굴도 못 비친 그 집안이 대체 뭘 가르쳤길래 남의 물건을 이 꼴로 만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웃던 사모님들도 눈을 피했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구두를 닦게 했던 그 사모님은 먼 곳을 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피가 흐르는 손을 붙잡고 있는 저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기만 했어요. 뺨에서 열기가 번져 귀까지 뜨거워졌고 입술 안쪽이 터진 모양이었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다가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것이겠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강유정,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사고를 쳐? 당장 사죄 안 해? 남편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이 바닥으로 누르는 말. 남편의 시선은 제 부은 뺨도 피가 흐르는 손도 보지 않았어요. 그가 보고 있는 건 주변에 서 있는 상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고개가 돌아간 채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뜨겁다 못해 저릿한데 그보다 더 아픈 건 저를 짐승 보듯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조차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됐는데. 하지만 남편은 다친 제 손보다 자기 윗사람에게 보일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 남자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파편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구경하는 사모님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 동정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그저 하찮은 소동의 원인일 뿐이었습니다.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딜까? 배상은 누가 해?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뒤쫓아오는 발소리도 없었어요. 행사장 유리문을 밀고 나오니 늦은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뺨이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행사장 앞 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행사장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제가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모님들 사이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죠. 저라는 사람은 이들에게 그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제 약속은 끝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의미를 잃었어요. 엄마가 주신 시간, 남편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 그 모든 것이 뺨 위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청자 파편에 긁힌 손으로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욱신거렸고 도자기 파편에 베인 손은 휴지로 감싼 채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다림질을 하며 삼킨 한숨, 시어머니의 잔소리 앞에서 숙인 고개, 남편의 차가운 등, 뒤에서 혼자 울던 밤들, 그리고 공모전 파일이 깨져 있던 그 아침, 남편의 입꼬리에 스쳤던 안도감. 그 모든 장면들이 뺨 위의 열기와 함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엄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놈이 너를 사랑으로 보는지 도구로 보는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히 확인했어요. 택시가 도심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온 그룹 본사. 36층짜리 유리 외벽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건물 앞에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눈물뿐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엄마의 세계를 떠나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건물 앞에 다시 서는 저의 가슴에는 눈물 대신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본사 정문 앞 광장에 서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바자회에서 입고 온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뺨에는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누가 봐도 엉망인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생각은 없었어요. 회전문을 밀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탁, 탁, 탁. 로비는 넓고 높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토요일 오후였지만 로비에는 직원 몇 명과 보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보안 요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손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방문 예약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한 번 더 물었어요. 손님, 여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신분 확인을.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는 정중함 뒤에 깔린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은 뺨에 구겨진 옷, 휴지로 감싼 손.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아마 민원을 넣으러 온 사람이거나 길을 잘못 든 행인쯤으로 보였겠죠. 명예숙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보안 요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을 면회하겠다는 말과 제 몰골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겠죠. 뒤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도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오늘부로 제 약속은 끝났으니까. 보안 요원이 당황하며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둘이서 저를 가로막으려 하자 저는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 시어머니가 싸구려라 비웃었고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반지를 이걸 비서실장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지를 가까이 들여다보던 한 요원이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눈이 커졌어요. 그는 서둘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 로비에 회장님 면회를 요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지를. 네, 금반지인데 안쪽에 각이니.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뛰어나왔어요. 박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건물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사람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은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 도착한 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부은 뺨, 휴지로 감싼 손, 엉망이 된 옷차림. 비서실장의 눈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서실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온 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이 초라한 행색의 여자에게 허리를 구부린 것이었어요.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한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아까 저를 막아섰던 보안 요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이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비서실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에 두 사람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비서실장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량을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연락처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비서실장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비서실장이 제 앞에서 길을 열며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 유독 크게 울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비서실장님이 왜 저렇게... 회장님 손님이라는데. 그 속삭임들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사이를 맴돌았어요. 저를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바닥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이 건물을 지금은 제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발걸음이 단단해졌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제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휴지로 감싼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가씨, 이건 대체... 비서실장님,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딸이 돌아왔다고. 비서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악, 호기심, 그리고 경외. 아까 저를 구경거리처럼 막아섰던 보안 요원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의 같은 팀 후배였습니다. 토요일 당직인 모양인지 서류 뭉치를 아는 채 로비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겠죠.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여자가 바로 자기 선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는 그 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였습니다. 월요일이면 이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지겠죠. 남편의 귀에도 닿을 겁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귀에 미세한 압력이 느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 뺨이 부어오르고 옷은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3년 전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는 눈물뿐이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까 저를 비웃듯 막아섰던 보안 요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던 모습, 비서실장이 달려와 제 상처 입은 손을 살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숭배하며 출세의 사다리로 삼았던 이 거대한 건물이 사실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36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창과 석양빛이 쏟아지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 깊숙한 곳에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은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 위로 내려앉은 석양빛이 엄마의 윤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어두운 서재에서 보았던 뒷모습과는 달리 이곳의 엄마는 거대한 창을 배경으로 한 그림 같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어요. 석양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년 전 어두운 서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마의 표정이 처음으로 온전히 드러났어요. 엄마의 시선이 제 부은 뺨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감싼 제 손으로 내려왔죠. 엄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응축된 어떤 감정이 엄마의 눈동자 위로 차올랐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의 손이 제 부은 뺨 위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거칠지도 조급하지도 않은 손길이었어요. 마치 금이 간 도자기를 만지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삼키고 견디고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다림질을 하던 손,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숙이기만 했던 고개, 남편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사랑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마음. 그것들이 전부 엄마의 손끝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무게가 방 전체를 짓눌렀어요. 이제 그만 울어. 울 시간은 끝났다. 엄마가 제 어깨를 잡고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던 엄마의 손이 멈추고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유정아.
보여줄 것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전 서재에서 들었던 그 단호한 톤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엄마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어요. 너가 3년 동안 지켜본 그놈의 본색, 이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제 너도 볼 시간이다. 엄마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을 때 저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앞에 놓아주고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고 물을 마시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 울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부은 뺨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정아, 이 엄마가 3년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네, 엄마. 그놈이 너를 사랑으로 보는지 도구로 보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엄마가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이 엄마가 3년 동안 본 것들이다. 너가 울면서 버티는 동안 엄마도 잠 못 이루며 모은 기록이야.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흥신소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결혼 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창 연애하던 시기, 남편이 저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한 기록이었어요. 이놈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네 곁에 있었던 거지.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흥신소에 의뢰를 넣었더군요. 의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유정의 친정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 파악. 보고서에는 제 주민등록 등본, 엄마의 이름 그리고 추적을 시도했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철저히 숨긴 덕분에 남편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번째 의뢰는 3달 뒤, 3번째는 6달 뒤에 넣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의뢰는 계속되었어요. 매번 같은 결론이 돌아왔죠. 해당 인물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 불가.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도, 저를 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캐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름 하나로 뭐든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게 오히려 저놈한테는 미끼가 된 거야. 이 정도로 흔적이 차단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놈은 그걸 눈치챈 거야. 엄마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프로포즈가, 다정한 척했던 위로가 전부 계산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정체를 밝혀내면 큰 판을 벌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 떡밥이었던 겁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제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낚아채려고 3년을 버틴 것이었어요. 2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온 그룹 내부 감사 보고서였어요. 남편이 전략기획팀 과장 재직 중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셔츠를 다리며 살림을 아끼는 동안 남편은 회사 돈으로 누군가를 접대하고 뒷돈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네 남편이라서 참은 거다.
아니었으면 진작 감사팀을 보냈어. 엄마의 음성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눈을 감아온 엄마의 고충이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지르는 비리를 보면서도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준 것이었죠. 세 번째 서류. 이것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해온 그룹 공모전 시스템 접속 기록이었어요. 남편의 사번으로 새벽 2시에 공모전 심사 서버에 접속한 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접속 후 수행한 작업 내역에는 참가 업체 온나 제출 파일 삭제 및 초기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새벽 2시 서재에서 들리던 타이핑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줄 알고 감동했던 그 밤. 남편은 제 제안서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제가 잠든 사이에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증에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서재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내 편이구나라며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순간이 떠올라 속이 뒤집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파일이 전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진 저에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파일이 왜 이래? 너 관리 제대로 안 했니? 넌 좀 덜렁대잖아. 그리고 해온 그룹 문턱이 너 같은 애한테 그렇게 쉽게 열릴 줄 알았어? 자기가 파괴해놓고 그 자네 앞에서 절망하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의 입꼬리에 스쳤던 그 미세한 미소의 정체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안도감이 아니라 쾌감이었어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 한 장 벗겨지고 있었어요. 다정했던 남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 걱정하는 척 건넸던 말들 속의 악에 제 꿈을 응원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던 그 손. 결혼 전 흥신소 의뢰부터 공모전 파일 삭제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남편의 3년짜리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소품이었던 거예요. 유정아. 엄마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여기는 엄마 앞이니까.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3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3년 전 서재에서 맡았던 그 치약 냄새가 아닌 엄마 본래의 따뜻한 채취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이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너가 그 집에서 멸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기다린 이 엄마가 제일 나쁘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였잖아요. 그래도 딸 하나 지키지 못한 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제 이마를 스치는 그 감촉이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익숙한 손길에 마음 한쪽이 무너지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안 울어요. 눈물을 닦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붉은 기가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양쪽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유정이 다 컸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 일을 할 거다. 엄마가 제 어깨에서 손을 떼고 책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딸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눈이 이제는 차가운 결단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해온 그룹 회장의 얼굴이었죠. 내 딸 얼굴을 이 꼴로 만든 대가는 목숨보다 비쌀 거다. 엄마가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백준선 과장과 그 모친을 월요일 아침 9시까지 회장실로 오게 해. 인사팀과 법무팀에도 같은 시간에 대기하라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터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유정아. 네, 엄마. 이제 너가 직접 끝내라. 엄마가 책상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쇠를 건네며 엄마가 제 손을 한번 꼭 쥐었어요. 그 짧은 악력에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 열어놨다. 월요일 아침 그 자리에 너가 앉아 있어라. 3년 동안 너가 당한 것들 네 입으로 직접 청산해. 엄마,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다. 너가 직접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아.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영원히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당한 것은 제가 끝내야 합니다. 열쇠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엄마가 내민 서류에는 제가 믿었던 3년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남김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의 정체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해왔고 확신이 없자 저를 곁에 두고 간을 보았어요. 동시에 제가 혹시라도 남편 없이 성공할까봐 뒤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혹시 모를 배경을 보험으로 둔 것이었어요. 배신감에 숨이 막혔지만 이제는 울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힘이 제 손에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마지막 석양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엄마와 나란히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 차이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엄마도 많이 참으신 거죠? 엄마가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엄마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3년을 보낸 것이겠죠. 딸이 멸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 때문에 지켜만 봐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그 회장실 의자에 앉을 겁니다. 3년 동안 바닥에서 올려다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려다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해온 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사모님들의 구두를 닦던 사람이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의 가장 넓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면 통보서, 하나는 이혼 서류. 엄마의 법무팀이 주말 동안 준비해 준 것이었죠. 9시 5분 전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2분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우리 준선이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 건가 보다.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가 회장실 문을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있는 저를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딱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졌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도 저를 보고 굳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어머니와 달랐습니다. 놀라움보다 불안이 먼저 얼굴을 스쳤죠. 토요일에 동료가 로비에서 목격한 장면을 이미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앉으세요. 제 목소리에 남편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반말이야? 이게 지금 미쳤다고. 준선아, 네 마누라가 해온 그룹 회장실에 어떻게 들어온 거니? 청소부로 취직이라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회장실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그 문으로 엄마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든 자세, 흐트러짐 없는 정장, 그리고 이 방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 엄마는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고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못난 며느리가 여기서 행패를 부린 모양입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 며느리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회장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낮고 고요한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 전체를 짓눌렀어요. 당신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어요. 딸이라는 단어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고요? 그러면 유정이가 회장님의. 그래요. 당신이 이틀 전에 사람들 앞에서 뺨을 후려친 여자가 제 딸이에요. 남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이 양복 바지를 움켜쥐며 구겨뜨렸죠. 남편이 올려다본 것은 저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실 벽에 걸린 해운 그룹 로고였어요. 자기가 그토록 숭배하고 출세의 사다리로 삼았던 그 거대한 이름. 그것이 자기 아내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늦게 상황을 이해한 모양이었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남편 옆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바자회에서 사모님들 앞에 당당히 서서 저를 가정교육 못 받은 애라 소개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의 존재감 앞에서 시어머니는 한없이 작아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유정이가 회장님 따님이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랬다? 그 말은 알았으면 안 그랬겠다는 뜻이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인지 본인 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봉투 2개를 집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며 바스락거렸어요. 첫 번째는 파면 통보서야. 공금 횡령, 공모전 심사 시스템 무단 접속, 참가 업체 자료 삭제. 전부 증거가 있어. 준선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해온그룹에서 당신은 오늘부로 영구 제명이야.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온그룹이라는 간판이 벗겨지는 순간 남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파면 통보서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를 읽는 동안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구 제명, 업계 통보, 법적 조치 병행. 그 단어들이 남편의 미래를 한 줄 한 줄 지워나가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이혼 서류야. 도장은 내가 찍었으니 준선 씨만 찍으면 돼. 유정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들을 말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네요. 3년 동안 충분히 들었거든요. 내 내조나 하라는 말, 장난감 같은 사업이라는 말, 덜렁대니까 파일도 날린다는 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3년간 삼켰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돌려주자 남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틀 전 바자회에서 제 뺨을 후려치던 그 거만한 손이 이제는 제 구두 앞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어요. 화려한 보석 반지를 낀 그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아가,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지. 제발 우리 준선이 앞길만은. 시어머니가 제 구두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며 피했어요. 이틀 전에는 이 가난한 집구석 출신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리더니 지금은 그 사람의 발 앞에서 기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뒤에 선 이름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란 그 정도인 겁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때리신 건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서가 아니에요. 때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릎을 꿇으신 것도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뒤에 이 회사가 있으니까잖아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제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는 것을 시어머니 본인도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틀 전에 때리신 뺨값은 우리 법무팀이 청구할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행이니까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준선 씨,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새벽 2시에 내 공모전 파일을 삭제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서버 접속 기록이 남아있거든. 당신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꿈을 지웠어.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넌 좀 덜렁대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버렸을 거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뒤에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 사랑했지.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거겠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회장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넨 격려였어요.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해내라고. 내 발밑에 엎드린 저 여자가 이틀 전 내 뺨을 때리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앉아 있는 이 의자, 이 방, 이 건물을 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3년 전 새벽 엄마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남자를 위해 세상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저를 위해 손수건 한 장도 내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는 그들이 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무게를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제야 뺨의 열기가 완전히 식는 기분이었어요. 비서실장님, 인사팀과 법무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절차가 끝나면 정문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남편이 유정아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유정이.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 손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등 뒤에서 인사팀 직원들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일으켜 세워져 밖으로 나가는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유정아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왔어요. 엄마와 둘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시원함보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남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텅 빈 고요함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을 무너뜨렸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복수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이상하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그냥 허전해요. 그게 정상이야. 너가 부순 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가 믿었던 3년이기도 하니까.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끝난 것은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믿었던 저의 3년짜리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너머로 아주 서서히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제 어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목련이 지고 녹음이 짙어진 초여름, 저는 해운 그룹 부사장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초록빛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책상 위에는 은은한 홍차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넓은 방을 채우고 있었죠. 온나는 해운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저는 최연소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안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만든 온나의 기술이 해온 그룹 전체의 유통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난감이라 비웃던 그 사업이 지금은 그룹의 또 다른 미래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셔츠를 다리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것은 일과가 아니라 숨쉬는 방식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제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걸 저는 33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오전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입이 제한된 인물 2명이 로비에서 면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름을 듣는 순간 짧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백준성과 탁복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전 남편은 해온 그룹에서 파면된 뒤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용직을 전전하다 빚이 불어났고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마침 회의실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지르는데 보안요원 2명에게 팔을 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 뒷굽이 닳아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유정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구두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와 울부짖었어요. 아가,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 손이 망령이 들었지. 제발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다오. 시어머니가 자기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제 구두를 붙잡으려는 전 남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았어요. 그 손 치우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던진 건 깨진 도자기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새벽마다 다림질을 시키고 사업을 장난감이라 비웃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잠든 사이에 꿈을 지우고 그게 당신들이 3년 동안 저한테 한 짓이에요. 이제 그 값 치르며 사세요. 전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공포만 담겨 있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저 두 분 다시는 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고 보안요원들이 두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전 남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로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울던 저 남자가 한때 제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3년 전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그 대가는 뺨 위의 손자국과 찢겨나간 자존심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뺨의 열기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제가 느낀 건 연민도 통쾌함도 아닌 지독한 평온함이었어요. 오후에 엄마가 부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장미 묘목이었습니다. 사무실이 허전해 보이길래 이거 하나 놓으면 좀 나을 거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창가에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회장이 직접 화분을 들고 부사장실에 찾아오는 모습이 밖에서 보면 어색했을 텐데 엄마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만은 그냥 엄마이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엄마와 함께 건물 뒤편 정원을 거닐었어요.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정원 한쪽에 심어진 장미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갈길을 나란히 걸으며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와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빼앗아간 것 중에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가장 아까웠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짐승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엄마가 웃었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처음 본 엄마의 웃음이었어요. 서재에서의 단호한 얼굴도 회장실에서의 서늘한 눈빛도 아닌 그냥 딸이 대견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유정이 다 컸네. 엄마가 키운 거죠.
아니, 너가 스스로 큰 거야. 엄마는 그냥 문을 열어놨을 뿐이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 비 내리던 서재에서 이 손을 뿌리치고 나왔었는데 이제야 다시 잡게 되었어요. 엄마의 손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제가 어디로 가든 기다려주는 손. 이제 제 인생에 백준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해운의 경영인이자 당당한 강유정만 남았을 뿐이에요.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 위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후회는 없어요. 정원 끝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3년의 긴 테스트를 끝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유정이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까요? 참고 견디고 혼자 삼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아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 곁에서 버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픈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속이 좀 시원해지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